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매경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배추값의 폭등으로 뭐 김치찌개 가격이 5천에서 6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김치찌개 가격이 이제 5천 원에서 이제 6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뭐, 또 증가했네요.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또 이제 공깃밥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만약에 이제 비탄력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급하게 기울기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Y축이. 그래서 지금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더니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데, 요 부분이 바로 김치찌개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 감소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김치찌개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이제 증가한 부분,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탄력적인 상품은 대개는 필수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필수품이라면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이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탄력적인 상품 같은 것은 조금 이것과는 다르죠. 탄력적인 상품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그려지고,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자, 그렇다면 원래 매출액은 이 네모난 것만큼 매출이 생기는 거죠. 네모난 것만큼. 하지만 500원으로 떨어지자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출이 증가한 부분인데, 공깃밥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매출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자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탄력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오히려 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려주면 사람들이 가격이 내렸으니까 이제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보기 3번이 답이네요. 예,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이고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 가운데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뭐 우리 외부 효과는 내가 거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영향을 받는 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는 외부 불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는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내가 이제 나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읽어보게 되면 5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C기업은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 제품 불량률이 높아졌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면서 이익이 감소했다. 예. 주변 공장, 주변에 있는 공장 때문에 이제 내가 나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다음 사례 중 재수의 딜레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과점 상태에서, 그러니까 2명, 3명, 뭐 이렇게 4명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과점 상태죠. 예. 소수의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상태인데, 이런 과점 상태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는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제수의 딜레마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먼저 과점 상태입니다. 소수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기 1번 보니까 증상 경쟁 벌이고 있는 산유국. 일단은 그 산유국들은 이제 그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점 상태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증산 정책을 펼치지만 오히려 석유 가격은 떨어지고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2번.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추진하는 국가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 수출이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환율 가치를 떨어뜨리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환율이 이제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은 부장 한 자리를 놓고 승진 경쟁을 벌이는 동기 차장들. 이런 거는 어쨌든 내가 부장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독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부장을 되기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결국은 부장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고 한 사람은 딱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 다 이익을 독차지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 전체적인 인원이, 전체적인 구성원이 이익을 그 차선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의 딜레마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중학생인 선이는 매일 엄마에게 2,000원을 받아 A 아이스크림과 BC 과자를 사 먹는다. 근데 11월 들어 비과자 가격이 250에서 500원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했고요. ABC 모두 정상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A 아이스크림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A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보시면, A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A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두 다 정상제라고 했습니다. 정상제. 문제에서. 그럼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게 정상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자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소득은 엄마한테 2,000원 받는 건데 과자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변하지 않았지만 과자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소득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수요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틀린 말이고요. 2번 보시면 늘 사 먹던 비과자의 소비는 10월에 비해 반드시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비과자 가격이 250원에서 500원은 인상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올랐다. 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는 거죠. 예. 자, 근데 3번. 예전에 사 먹던 B 과자 대신 상대적으로 더 싼 C 과자를 사 먹게 된다. 거기 보시게 되면 그 B, C 과자를 사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 과자를 먹어도 되고 C 과자를 먹어도 되니까 B 과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C 과자 먹지 뭐. 왜냐면 C 과자는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반드시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필수품이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엄마한테 2,000원 받아가지고 사 먹으려고 하는데 비과자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의 수요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진짜 완벽한 필수품이라면 정말 안 사 먹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라면 소비량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감소한다는 건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5번. 비과자 가격이 2배가 올랐으므로 비과자의 소비는 2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과자 가격이 2배가 올랐으니까 소비는 2분의 1로 감소하려면 우리가 탄력도를 계산해 보면 가격의 변화가 이제 100%입니다. 2배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소비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0%죠. 그러면 이제 탄력도는 0.5가 되겠죠. 예, 그래서 탄력도가 0.5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탄력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만 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5번이 맞는지 만약에 탄력도 0.5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5번. 다음 사례 중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공유지라고 하는 것, 즉 공유자원이죠. 공유자원. 이제 공유자원의 하나의 예가 이제 공유지인데,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 비배제성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래서 경합성은 있고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도 비용을 부담 안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그 물건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유 자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초지에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그 목초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풀만 뜯어먹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초지는 결국 황무지가 되고 그러한 목초지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이걸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1번 오염물질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구는 그 깨끗한 지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오염물질 계속 배출하고 그 누구도 공기를 잘 정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지구의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예,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적절한 예고요. 2번 휴가철에 차량이 모두 고속도로로 몰려 정체가 극심해졌다라고 했는데 휴가철에 차량이 몰림에 따라 가지고 고속도로의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뭐 우리가 차를 막 몰고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가 도로가 공급이 줄어들고 황폐해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적절한 예가 아닌 거죠. 산림청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하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에 가면 뭐 깨끗한 어떤 자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버리게 되고 쓰레기를 그러다 보면 이제 산이 황폐해지는 거죠. 4번 어부들의 남획으로 물고기 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예. 그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누구도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그냥 잡기만 하고 이제 그 물고기를 보호 안 하면 결국 물고기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부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잡는 기간을 좀 정해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조그만 물고기 새끼들은 안 잡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제 막고는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그 답은 1번, 3번, 4번입니다. 보기 5번도 있네요.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업자들이 늘어 개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불법 스팸 문자를 계속해서 발송한다고 해서 스팸 문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제 비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6번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유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는 직장에서 200만 원 받는 A씨는 300만 원으로 임금 인상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300만 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커피점을 개업했네요. 그럼 암묵적 비용이네요. 암묵적 비용. 그래서 암묵적 비용 300만 원. 예. 이걸 포기하고 내가 커피점을 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점을 차리는데 2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럼 2억 원도 비용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2억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1억 원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사용하였고 1억 원은 은행에서 1%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율로 1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그 커피 전문점을 열지 않았다면 대출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자를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자 비용. 실제로 돈이 나갔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회계 비용입니다. 회계 비용. 실제로 돈이 이자가 나갔잖아요. 100원이. 그런데 은행에서 1억을 받았지만 1억 원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 돈을 썼다는 거죠. 예.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커피점에 1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은행에다 이 1억 원을 놔뒀다면 이자를 받았을 것이고 그 이자를 지금 커피 전문점에 투자하면서 내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인 비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은행에서 1% 이자율이니까 1억이 1%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 암묵적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실제 지불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이자 받는 걸 포기하고 내가 커피 전문점을 개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비용 100원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수입을 한다. 수입은 2천, 수입은 이제 대변에 쓰는 거죠. 2천만 원이고 커피 등 각종 원재료가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500만 원. 원재료 가격 500만 원. 예. 이거 진짜 들어가는 거니까 회계 비용이고요. 가게 임대료는 내는 거죠. 이거 3배.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인건비 2배 이렇게. 그래서 회계 비용은 이거고 암묵적 비용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합해 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100. 그 다음에 1500이네. 모두 합하니까 1500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은 1500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2000이니까 경제적 이유는 500이네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상품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어요. 공급자에게. 그럼 세금 부과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한 거죠.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예, 세금이 이만큼 납부했다면 세금을 이만큼 납부했다면 세금 납부한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사회적 후생은 원래 이만큼이었잖아요. 이게 사회적 후생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 잉여,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죠. 근데 공급자 잉여, 이 부분이 공급자 잉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한 게 바로 사회적 후생인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됐다가 그 세금이 부과되자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는 요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사회적 후생은 이만큼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었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부생도 감소하고 그래서 7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과점기업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르텔은 항상 불안정화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뭐냐면 거기 보시니까 그 카르텔을 형성했지만 이게 불안정해서 카르텔이 잘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르텔이 이제 협정한 거죠. 우리 그러니까 그 독점 아니 과점 기업들은 기업의 수가 이제 소수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가격은 얼마로 하고 근데 하루 그 판매량은 몇 개로 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서로 되게 협정을 맺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르텔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카르텔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카르텔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냐? 첫 번째 1번. 기업의 수가 적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가점은 몇 개 없습니다. 가점이란 건 소수의 기업이거든요.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원래 가점이 적어요. 기업의 수가. 이건 아니고 이반시 보복이 심할 때 보복이 심하다면은 카르텔을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보복이 좀 약하니까 좀 카르텔 위반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가 강할 때, 자, 그래서 독과점 규제가 강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탈퇴하거나 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을 갖다가 계속 지키면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으니까 나는 규제 받기 싫어. 나는 그냥 탈퇴할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더 좋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왜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돼? 내가 더 좋은 물건인데? 그러면 카르텔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4번도 이제 이게 카르텔 안 지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독점 기업과 왕정 경쟁 기업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올바른 설명이 아닌 건데, 그, 1번 보시면 규모의 경쟁이라는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규모가 큰 기업은, 아무래도, 뭐 1달러에 판매를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 비용이, 예.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달러에 팔면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퇴출되고 결국은 시장에는 이런 규모가 큰 기업들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거죠. 자, 2번. 일반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과점 기업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예.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독점, 과점 기업이 발생하는 거죠. 진입장벽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처음엔 들어갈 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을 했지만 결국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규모가 작으면 단위당 생산비가 높으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퇴출되고. 예.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독점 기업과 완전 경쟁 기업 모두 시장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아닙니다. 완전 경쟁은 그렇죠. 완전 경쟁은 그렇겠지만, 즉, 완전 경쟁은 그렇겠지만, 독점은 독점이론을 챙길 수 있잖아요. 즉, 시장 가격 수준보다 높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고, 그 다음에 독점인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혼자 이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100원이지만 나는 150원 받겠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술적 진의 유의는 완전 경쟁 기업보다는 독점 기업이 더 강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0번 볼까요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외부성에 대한 코주 정리. 여기 코주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발적인 협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이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코주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목장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지나가면, 예, 목장 주인과 철도, 이게 회사 간에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거 갖다가 법의 판결에 맡기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발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해 당사자 간에 잘 조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했는데, 보기서 한번 보시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이제 코주의 정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풀었고요. 예, 11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